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은 실제로 살다 보면 아프고 힘든 순간이 이제 때때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일 또한 그러한 원인과 결과가 작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신에게 찾아온 불행을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분들께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이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불행이 나에게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아시면서 온전히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 아버지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되게 이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척이나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집안이 좀 많이 가난하셨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만한 여유가 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생계의 문제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항상 이제 농사 일을 지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도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렇게 치러내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살아온 모습이 그러시다 보니까 힘들게 살아오고 또한 이제 세상에서 좋은 일을 성취를 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실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러면서 무난하게 사는 것이 당신 삶의 목표이셨던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이유에는 좀 할아버지의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집안이 워낙 가난하시다 보니까 가세를 일으키기 위해서 좀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셨는데 이렇게 미천도 없고 그렇게 교육도 제대로 배우시지 않으셔가지고 여러모로 일을 성공시키기가 힘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어려서부터 어떤 가세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듣기로 밭이 한 700평 정도의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서 이제 콩 키우고 고구마 좀 키우고 수수 키우면서 그냥 끼니를 연명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달랐어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끼니를 못 먹어서 힘든 사람들은 잘 없었거든요. 그러나 아버지 세대는 그 끼니 하나 챙겨 먹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생존의 일이 참 안정화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을까? 이런 좋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종류의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종류의 어떤 의기찬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할 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아직 세상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라고 세상이 네 뜻대로 그렇게 호락호락 바뀌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제가 육군사관학교에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당신께서는 이제 군부 독재 시절을 이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군인 장교가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성공을 뜻하는 그런 거를 경험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좀 기질이 좀 독특해서 그런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 것이라는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예상의 결과로서 저는 출가해서 수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출가 수행자의 삶이 결코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세상을 변혁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종국에는 나 자신을 변혁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이 있었고 그 길로 이제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제가 굉장히 다른 종류의 사람처럼 느껴짐에도 그러면서도 항상 저는 아버지는 역시 아버지고 어른은 어른이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저희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한 가르침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만하면 됐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학생 때 제가 책을 워낙 좋아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이었는데도 1학년 겨울방학이었는데도 제가 매일같이 도서관에 갔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지식을 쌓고 또 생각을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날도 제가 학교 도서관에 가려고 이렇게 집을 나섰죠. 근데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그만 뭔가 퍽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면 제 몸이 떠버린 거예요. 공중에서 뜨더니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몸이 공중에 뜨는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7, 8m 정도 뜨고 날아가서 또 7, 8m 정도 굴러서 탁 하고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쪽에 버스가 보이는 거예요. 버스가 이제 횡단보도에서 저를 친 것이었죠. 버스에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맨 처음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숨이 안 쉬졌어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좀 이따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그러면서 119 불러요.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 어떤 분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이 횡단보도 사고 난 것을 제가 증언해 주겠으니까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뭐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제 호주머니에 그렇게 넣어주기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처음으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그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결과가 나왔죠. 갈비뼈 2개가 부러지고 3개가 금이 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가지고 폐에 구멍이 생겨버려서 거기에 핏물이 차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이 일정이 정해지자 저는 대전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병실에서 이제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있는데 그때 경찰관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간단하게 안부를 묻는 거죠. 몸 괜찮냐고 하니까 그냥 괜찮다고 수술 받으면 될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경찰관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학생, 저 마을버스 기사가 감옥에 가기를 원해? 이러니까 제가 이제 순진하잖아요. 감옥에 제가 이렇게 죽지는 않았는데 너무 이제 과하다 싶어서 아니요 그렇지는 않는데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경찰분께서 그럼 여기다 지정을 찍어 하고서 제가 모르고 탁 찍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서류에 적힌 내용들이 그 법을 어긴 마을 기사님께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더라고요. 결국에 수술을 마치고 부모님이 이제 대전에서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가지고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이제 표정이 안 좋으셨죠. 아들이 이렇게 다쳤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사고의 전후 상황하고 경찰관 분께서 왔다 가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아픈 애를 놔두고서 어떻게 그런 서류에 지장을 찍어갈 수 있냐고 굉장히 화를 내셨는데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영 반응이 다르셨던 거예요. 제가 좀 걱정스럽기도 하셨겠지만은 그러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버스 기사가 무슨 돈이 있겠냐? 이만하면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좀 모지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픈 건 난데 아버지가 왜 이거 괜히 이만하면 됐다고 말씀을 하시나 해가지고 약간 억울한 심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시일이 지나고 보니까 수술도 잘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회복하는 속도도 괜찮아졌어요. 보통 남들이 이 폐에 구멍이 나고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지고 하는 사고를 겪게 되면은 보통 2, 3개월 정도 병실에 머문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해요. 그래서 3주쯤 지나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좀 음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호스를 꼈지만은 호스를 빼고 난 뒤에는 몰래 이제 도서관에서 책 읽기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오고 그리고 잠깐 외출도 하고 그러다가 걸려서 의사 선생님한테 혼난 기억도 납니다.
한 달 정도 그렇게 병실에서 있다가 나중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분명히 나는 억울하고 분한 심경이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거, 그리고 뭐 일을 바르게 돌리는 것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두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젊었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부정에 대해서 겪어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경찰관 분께서 저한테 지장을 찍으러 오신 때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부정을 경험해 본 거였어요. 그 당시에 생각으로는 나는 나의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던 거예요. 경찰관 분께 찾아가서 왜 그런 자세한 내용 설명도 없이 나한테 지장을 찍어갔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버스 회사와 경찰관 분께서의 어떤 은밀한 거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한번 들춰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막았던 것은 아버지 어떤 결정이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이만하면 됐다. 너도 몸이 성하고 버스 기사를 너무 그 사람 가난할 거 아니냐. 그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도 옳지가 않다라는 식으로 이제 결정을 내리시니까 저희 가족이 그것을 아버지의 결정을 따라서 가기로 한 것이죠.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버지의 어떤 그런 결정에는 굉장한 자비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저희 가족이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공무원 월급이 그렇게 이제 뭐 변변치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 이제 자녀들 3명이서 연년생이었는데 대학을 간다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들던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통정을 쓰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가세가 좀 힘들었지만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힘들 수 있다는 그 버스 기사님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죠. 당시에 이제 그런 교통사고에 관한 전문가 분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정도 사고면 수천만 원 정도는 이제 보상금으로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돈이라도 받아내면 가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내리셔서 가족이 다 따랐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약간 받는 걸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종류의 시비들을 접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시비로 보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저희 아버지처럼 어떤 자비심으로 보면 그 문제가 심각성을 잃어버리고서 그냥 흘러가는 일이 되는 일도 많은 것 같아요. 문제는 문제시할 적에 문제가 된다라는 말도 있죠. 그만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문제로만 고정시키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흐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제가 이만하면 됐다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그 사건 이후로 알게 모르게 삶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반복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게 뜻이 뭘까? 그러면서도 그런 어떤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인지 그것이 저희 어떤 생각의 습관처럼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습관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상황, 굉장히 부정한 상황, 굉장히 시비의 관점에서 굉장히 옳지 못한 상황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도 되게 좀 억울한 심정도 있겠죠. 그런데 이만하면 됐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이제 다져가니까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일이었고, 오히려 문제를 삼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이 굉장히 좋은 결정이었다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이 정말 좋은 수행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정작으로 절집에 출가해서 수행을 하면서부터였어요. 우리는 이제 관성상 어떤 부정한 일을 대하면은 그것에 대해 좀 꺼려하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죠. 감정적 반발도 일어나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문제를 원리와 순리에 맞게끔 좀 고치려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래야 하죠. 그렇지만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그런 모든 어떤 내 감정이든지 어떤 긍정과
부정의 판단 이전에 우리가 그런 시비 분별이 이루어지기 전에 숨 한번 크게 내쉬면서 약간 멈춘다면은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이 가르침은 우선적으로 저는 아버지의 멈춤에 대한 가르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멈추면은 이 여유를 가지면서 좀 더 상황을 분명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명하게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현재 처한 지금 여기의 상황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제가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했지만은 결국에 한 달 동안 잘 치료를 받고 나서 무사히 병실에서 퇴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서도 원만히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을 좀 돌이켜 보면은 큰 사고를 겪었지만은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되게 많이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런데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이 멈춤의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가르침이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 한다면은 사실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염려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고 여기로 돌아온다 하는 것은 그 모든 경계의 인연들이 진실하고 환하게 드러남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멈출 수 있다면은 지금 여기로 볼 수 있는 이제 안목과 여유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 멈춤이란 것은 드러남의 일과 동시에 일이 되는 거예요. 진정 멈추면은 진정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불교에서 진리의 엉구들로 이제 언급되는 진공묘유라든지 아니면은 응무수주 이생기심 아니면 공적 영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멈춤과 드러남이 동시에 일이고 하나의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엉구들인 것 같습니다. 진공, 응무수주, 공적 이것은 멈춤의 일이에요. 그 실체 없음의 일이고 그러면서 묘유, 이생기심 그리고 영지는 이게 작용의 일이고 또한 드러남의 일입니다. 결코 이제 멈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남도 말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실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작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이제 마음의 안정을 얻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함이죠. 하루에 저희 수자들 같은 경우는 10시간씩 좌선을 하잖아요. 좌선을 하고 하지만 일반 제가 불자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수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하루에 몇만 번씩 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3,000배씩 그렇게 정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화두참구라든지 아니면 연불이라든지 절수행도 모두 훌륭한 수행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수행이 왜 하냐면은 멈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분별심, 집착심을 멈추기 위해서 이런 수행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두참구는 의심을 통해서 멈추는 것이고 연불은 집중을 통해서 멈추는 것이고 또 절수행은 이제 내려놓음을 통해서 이제 멈추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되게 이제 경계에 따라서 사방팔방으로 이제 뛰어다니는데 그런 생각의 요동을 멈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수행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수승한 수행이냐? 저는 그것을 말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각자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연에 맞게끔 자기한테 적합한 수행법이 있으면은 그것이 수승한 수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수행에 잘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수행이죠. 그래서 수행은 무엇이 뛰어난 수행이냐, 열등한 수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인연에 맞고 또한 자기가 잘 해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수행인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제 무심코 아버지께서 뱉어내셨는지도 모르는 그 이만하면 됐다라는 언구가 그 어떤 수행보다 굉장히 훌륭한 수행의 방식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화두참고도 그렇고 연불도 그렇고 절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수행들이 우리의 생각에 부단한 작용들을 약간 가라앉히고 멈추게 하는 것인데 이만하면 됐다라는 말을 제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출가하기 이전에나 출가한 후에도 무수히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이 반복 연습 때문인지 몰라도 경계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곧장 멈춤으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를 좀 환하게 보게 되는 좀 결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이제 나의 생각과 욕심을 멈춘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의 상황을 잘 받아들여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해주셨던 이만하면 됐다라는 이제 가르침은 단지 멈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멈추면은 세상의 어떤 그 모든 경계가 진리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버스 기사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자비심의 모습으로도 나오는 것 같아요. 멈추는 것은 나의 욕심과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드러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사실이고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멈춤과 드러남이 온전히 잘 만나게 된다면은 삶이 좀 더 원만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경우를 제 수행을 통해서 혹은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이 제가 경험해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한 선지식이었다는 제가 생각을 하게 돼요. 비록 당신께서 공식화된 수행을 하신 것도 아니고 또한 불교를 잘 아시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모르면서도 그렇게 수행을 하셨던 것은 무수지수, 닦음이 없는 수행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당신께서는 그런 수행의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았지만 삶의 경계에서 그렇게 무수하게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을 당신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제 자식인 저에게 경계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선지식으로 역할을 해오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지식은 결코 절집에만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위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선지식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을 접하면서 만나는 보통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선지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분명히 저한테 가까운 가족이었지만은 저한테 이만하면 됐다라는 이제 멈춤, 그러면서 드러남의 가르침을 주신 위대한 선지식이라는 생각을 제가 수행자로 살면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가족뿐 아니라 일반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선지식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이미 선지식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 눈앞으로 와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선지식을 보는 것은 우리의 안목이겠죠. 근데 선지식은 또한 사람으로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여러 형태로 다가와서 이제 법을 설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은 선지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멈출 수만 있다면은 그 모든 대상, 그 모든 경계, 또 그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선지식으로서 환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도 사실 선지식으로서 오신 것인지도 모르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시국도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였지만은 이 멈춤으로써 자신의 현실을 돌이켜보고 또한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마저도 선지식의 모습으로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당장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10년, 20년 지나서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인간 사회를 위해서 어떤 메시지처럼 왔다는 식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고난과 고통도 선지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만하면 됐다라는 이제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서 선지식은 도처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눈앞에 이미 선지식은 여러 모습으로, 여러 형태로, 여러 가르침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런 선지식들을 잘 찾아가는 수행의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의미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사춘기 때의 성장통이 우리를 신체적으로 자라게 하고 또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해주듯이 나이를 먹어서 겪는 성장통 또한 지금의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행복에만 집착하지 말고 불행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셨으면 합니다. 그럼 우리 적당히 건강하고 적당히 행복합시다. 원지였습니다.